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짜에 이어 개최 도시까지 확정되면서 양측의 정상회담 준비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비건 대표는 2박 3일간 평양에서 진행된 실무 협상이 생산적이었고 정상회담 전 북측 김혁철 대표와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과 지만원 씨가 어제 국회 공청회에서 광주 5.18 북한군 개입설 등을 거듭 주장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 이틀째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은 공청회를 주최한 의원들을 출당 조치하라고 압박했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연결식이 오늘 낮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엄수됐습니다. 연결식에 앞서 오전엔 사고가 난 태안의 발전소와 서울 도심에서 노제가 열렸고 고인의 유해는 경기 남양주의 마석 모란공원에 안장됐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전국에 약 36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학교를 떠난 이유는 다양하지만 문제아로만 바라보는 편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입시와 취업에서도 차별을 감수해야 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도시로 베트남 수도 하노이가 확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공개했는데 회담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북한이 앞으로 훌륭한 경제국가가 될 거라는 칭찬도 덧붙였습니다. 어제 평양에서 돌아온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우리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과의 협상이 생산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관련 보도 보시고 회담 장소로 확정된 하노이 현지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혜미 기자입니다. 정상회담은 27일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침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도시를 공개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평양 실무 협상이 마무리된 뒤 나온 발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트위터로 우리 측 대표가 매우 생산적인 만남을 마치고 북한을 떠났다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시간과 일정에 대해 합의했다고 알렸습니다. 그간 날짜와 베트남 개최까지는 공개했지만 도시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트위터에선 북한의 밝은 미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의 지도력 아래 대단한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며 북한은 다른 종류의 로켓, 경제적인 로켓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7년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선 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지칭한 바 있습니다. 오늘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가 완전히 확정되면서 양측의 정상회담 준비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최근까지도 북미 정상이 두 번째로 만날 곳이 하노이가 될지 아니면 다낭이 될지 혼선을 빚어왔습니다. 지난달 뉴스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 장소 선정을 북한에 일임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노이가 유력하다고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장소를 배려하면서 협상에서는 더 많은 걸 끌어내기 위해 하노이를 낙점한 걸로 보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Chairman Kim and I will meet again on February 27th and 28th in Vietnam. 이달 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베트남이라고만 밝혔을 뿐 정확한 개최 도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내외 많은 언론은 미국이 선호한다는 이유로 다낭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하지만 JTBC는 지난달 17일 하노이가 유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장소는 북한에 일임한다는 뜻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돌아온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친서의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 수준이 가장 중요한 만큼 다른 부차적인 요소는 김 위원장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우리 정부도 다낭보다는 하노이에 무게를 두고 북미 회담 진행 상황을 주시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공관이 있어야 한다는 말로 하노이 낙점 이유를 우회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막판까지 도시를 발표하지 않은 건 경호 변수와 함께 장소 등을 지렛대 삼아 실무 협상에서 최대한 많은 걸 끌어내려 한 전략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예, 저희 이가혁 기자가 지난 7일부터 베트남 하노이에서 계속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가혁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북한 대사관 앞에 지금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북미 회담 관련해서 어떤 특별한 준비 상황이 감지되는 게 있습니까? 네, 이곳 베트남은 내일까지가 설 연휴입니다. 베트남 말로는 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부 부처나 외교 공관도 공식적으로는 휴일이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분주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뒤에 있는 북한 대사관도 계속해서 지켜봤는데 분주하게 뭘 준비하거나 차량이 오가는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 개최지가 하노이다 이게 발표되자 이곳 현지 언론들도 발빠르게 이 소식을 앞다퉈 보도하면서 점차 북미 회담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취재를 하러 다니면서 일본 방송사 취재진들도 김정은 위원장이 숙소 후보지로 거론되는 호텔에서 취재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외신도 관심을 점차 더 갖고 있습니다. 한국 대사관도 휴일이지만 계속해서 직원과 대사가 모두 이 사항을 챙기면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자, 물론 뭐 회담 내용과 성과 그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두 정상이 어디서 머물지 또 어떤 일정을 가질지도 관심이 큽니다. 아직 뭐 공개가 될 단계는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뭐 몇몇 호텔이 두 정상의 숙소 후보지다 이렇게 계속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호텔들이 모두 북미 회담 기간에는 예약이 꽉 찬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북미 회담 때문인지 아니면 뭐 다른 행사 때문인지 이렇게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정상의 숙소 후보지 또 회담장 후보지 등에 대해서는 준비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웅장한 건물이 베트남 국가 컨벤션 센터 건물입니다. 지난 2006년에 에이펙 정상회의를 치르는 등 굵직한 국제 행사를 많이 치러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으로는 호수와 산책로도 잘 조성이 돼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이 싱가포르 회담 때처럼 산책하는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바로 옆은 JW 메리어트 호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방문했을 때 이곳을 숙소로 사용했고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숙소로 사용한 적이 있는 곳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숙소를 두고선 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 관광지와 가까운 이곳 멜리아 호텔도 한 곳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두 곳과는 차로 30분 정도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북한 대사관과는 차로 7분 정도로 가까운 편입니다. 지난해 이곳 하노이를 방문한 이용호 북한 외무상도 바로 이 호텔을 이용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베트남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김 위원장이 머물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자,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것 이외에 하노이에서 다른 깜짝 행보를 할 수 있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싱가포르에서도 김 위원장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바로 전날에 관광 명소를 둘러봤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베트남의 개혁 개방 정책 또 경제 발전 모델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봐도 그런데요. 이 내용은 최재원 기자가 리포트로 준비했습니다. 북한 김일성 전 주석이 베트남 호치민 전 주석과 껴안으며 친분을 과시합니다. 1958년과 1964년 두 차례 베트남 하노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54년 만에 손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하노이 땅을 밟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뿐 아니라 베트남 경제 모델을 직접 눈으로 볼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또 성공적인 경제를 지금 건설하고 있는 베트남은 또 북한으로서는 모델로 삼을 만한 그런 국가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생각됩니다. 하노이 시내를 가득 메운 차량과 오토바이, 곳곳마다 보이는 공사 현장들은 베트남 발전상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우리 기업들이 지은 랜드마크 타워는 김 위원장이 직접 가지 않더라도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베트남 국빈 방문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와 돈독했던 호치민 주석 묘소를 참배하고 베트남 국가주석과 만나 경제 노하우를 들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말 이용호 외무상도 다녀갔던 농업과학원과 첨단 산업단지,
관광지인 하롱베이 등도 예상 방문지로 꼽힙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예, 베트남 하노이에 가 있는 이가혁 기자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가혁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회담 하루 전날인 26일에 베트남에 도착한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정은 아직 알려진 게 없고요. 언제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네, 김 위원장이 이곳 하노이로 언제 오느냐는 북미 회담 전에 김 위원장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서 북베트남 정상회담이 열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나라 외교 고위 관계자는 북한과 베트남 당국 모두 원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국빈 방문 또 북배 정상회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북미 회담 하루 이틀 전인 이달 25일이나 26일쯤에 북베트남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김 위원장이 중국이나 싱가포르 말고는 다른 나라를 공식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은 전용기나 이제 열차로 갔었고 싱가포르는 지난번에 중국 비행기를 빌려서 가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번 하노이는 뭘 타고 가게 될까요? 네, 참매 1호라고 불리는 김 위원장의 전용기가 있습니다. 이게 구소련제라서 좀 낡긴 했는데 그래도 하노이까지 날아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싱가포르 경우를 생각해보면요. 거리상으로 역시 그 전용기를 이용해서 싱가포르로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재원상으로는 날아갈 수 있었는데 중국 국적기를 빌려서 이동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중국 국적기를 빌려 타는 북한 지도자, 이게 좀 모양새가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참매 1호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 외교가에서는 열차를 이용해서 올 가능성도 있다. 이곳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외교 고위 관계자는 5, 60년대에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 베트남을 2차례 방문할 때 모두 특별 열차를 이용했는데 그런 이미지를 재현해서 정통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만 이용하면 60시간이 넘게 걸리지만 단둥과 베이징, 난닝 구간의 중국 고속철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하루 반 정도면 이곳 하노이에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JTBC 이가혁입니다. 예, 한편 2박 3일간 평양 방문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협상 결과를 우리 정부 측에 설명을 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생산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북측과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정부 외교 당국자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진행한 대북 협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We are in the midst of a conversation with the North, and our discussions were productive.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노력한 회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is is a constructive place for us to be, especially in advance of the President's second summit with Chairman Kim. 북미 사이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협상이 이루어졌다며 비핵화와 대북 제재 완화 등을 놓고 치열한 협상이 진행됐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비건 대표와 북측 김혁철 대미특별대표는 정상회담 전에 한 차례 더 만나 후속 협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비건 대표를 포함한 한미일 6자회담 수석 대표들도 별도로 만나 이번 실무 협상이 비핵화의 중요한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여야 정치인들도 만났습니다. 미 당국자가 우리 정치권의 대북 협상 결과를 설명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북미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예, 그럼 비건 대표의 방북 성과에 대해서 취재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부 안익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안 기자, 비건 대표가 이번 실무 협상 생산적이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2박 3일간 협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한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예. 2009년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박 3일간 방북을 진행한 이후에 이처럼 허심탄회한 대화를 진행한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번 협상이 북미 간 이례적인 협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55시간 방문. 이게 미국 관료로서는 가장 오래 있었던 시간이라고 하죠. 자, 하지만 이게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지 지금 북미 간 협상이 아주 그냥 막연하게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만 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비건 대표의 표현에도 구석구석 그런 뉘앙스가 묻어나는데요. 북한과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있다 이런 표현이라든지 북미 상호가 많은 이해관계에 걸쳐 협상이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즉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 그러니까 대북 제재 완화 등을 놓고 북미 간 치열한 협상이 벌어졌다. 이렇게 예.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이제 북미 정상회담 전에 또 만난다고 했으니까 치열한 협상, 이제 치열하게 이제 벌어질 텐데 그 쟁점, 가장 큰 쟁점은 뭐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까? 결국 비핵화 조치와 그 미국이 내놓을 상응 조치 간의 이해의 균형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북한은 1차 비핵화 대상으로 영변 핵시설로만으로 국한을 예. 하려고 했을 것이고 미국은 영변 밖에 있는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농축 시설 이런 부분도 비핵화 대상에 집어넣으려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의 폐기 문제도 미국은 구체적인 폐기 일정까지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북한은 이번에는 폐기 약속까지만 합의문에 담고 구체적인 폐기 일정은 추가적인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를 보고 제시를 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최종 합의까지 이른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 진전을 거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미일 6자회담 수석 대표가 회담을 끝내고 나서 이번 협상을 비핵화의 중요한 토대가 됐다고 평가를 했는데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개최도시 이야기 좀 해볼까요? 하노이냐 다낭이냐 계속 이 부분 가지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 결국 하노이가 됐습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결정 과정도 궁금하긴 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오랜 친선 관계를 유지해온 베트남을 방문을 하면서 베트남의 최고 지도자를 만나야 하는 하노이를 그냥 지나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국빈 방문과 대사관이 있는 편의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북한은 처음부터 하노이를 유리한 장소로 점찍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비핵화 협상 내용에 비해서 개최도시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택권을 넘겨준 것으로 보입니다. 예.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도 그랬고 마지막까지 여러 변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예의주시해야지 될 것 같은데 이제 한 18일 정도 회담 날짜까지 남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수 있을 거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미 국무부가 발표를 했듯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가 비건 대표를 정상회담 직전에 다시 하노이에서 만날 가능성이 큰데요.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도 최선희 부상이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를 막판까지 필리핀 미국 대사와 협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하노이에서 추가 협상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조만간 하노이를 방문해서 의전 경호 문제를 면밀히 살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정치부 안익은 기자였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한 행사를 연 것에 대해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민 세금이 투입된 국회 행사에서 나온 이야기라고는 믿기가 힘든데요. 파문이 커지자 자유한국당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해가지고 그냥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된 겁니다. 5.18 유공자를 괴물에 빗댄 원내대변인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지만원 씨는 5.18 민주화 운동 북한군 개입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 정치권에선 국회 한복판에서 5.18을 모독하고 폄훼했다며 이틀째 거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공식 입장인지 추궁하며 광주 시민의 명예를 더럽힌 의원들을 당장 출당 조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윤리위 제소와 법적 대응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망언을 멈춰야 할 것이라며 상처받은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국회를 모독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망언자들은 당장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부 의원의 발언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도 역사적 사실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네, 이 내용을 계속 취재해온 정치부 이윤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입장을 내놓으면서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이 또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고요? 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침묵하는 건 사실상 동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되니까 결국에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나 원내대표는 일부 의원의 발언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라고도 했는데요. 이 문제는 뒷부분에 있었습니다. 나 원내대표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다며 정치권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건 삼가야 할 것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네,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말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놓고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해석 중 하나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5.18 관련 단체들에서는 강하게 비판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나 원내대표의 입장에 대해 5.18 관련 단체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왜곡 문제인 거거든요. 왜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고 왜곡과 폄훼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역사적 사실 해석이라고 보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명백한 왜곡을 해석으로 포장할 수는 없다는 말이네요. 그런데 이런 행사를 제1야당 의원들이 그것도 국회에서 연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비판이 원래 좀 나왔었다고요? 맞습니다. 우선 발표자로 초청된 지만원 씨를 먼저 보겠습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다가 2013년 대법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최근 5.18 진상규명위원회 한국당목 위원으로 거론이 되다가 이 논란이 커지자 결국 제외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공청회가 열리기 이전부터 이런 행사를 국회에서 아예 열면 안 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다시 불러 이런 행사를 개최한다니 이런 행사를 개최한 한국당이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국회 행사라는 게 직간접적으로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일인데 그럼 명백히 왜곡되거나 잘못된 건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규제가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공청회가 열린 장소, 바로 의원회관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이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 수백 명이 앉을 수 있는 대형 공간입니다. 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겠죠. 다만 의원들은 의정활동 차원에서 이곳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공청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투입된 국회 보좌진의 급여 역시 국민의 세금에서 지급되는 겁니다. 이 행사 자체를 사실상 묵인한 한국당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이 정치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배경입니다. 네, 앞으로 한국당이 또 어떤 추가 조치를 내놓을지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이윤석 기자였습니다. 네,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오늘 영면했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 등 많은 일들이 미뤄지면서 장례도 2달 넘게 미뤄졌습니다. 그동안 또 다른 김용균이 생겨선 안 된다며 용기 있게 외쳐왔던 어머니는 아들의 마지막 길엔 잘 가라는 말을 건네지 못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전 오늘 동료를 잃었습니다. 25살의 꽃다운 젊은 청춘이 석탄을 이송하는 설비에 끼어 머리가 분리돼서 사망했습니다. 불러줬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잘 자라 잘 자라 우리 아가야로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불러주면 어느새 새근새근 참 잘 잤었습니다. 자면서 웃는 모습이 너무도 예뻐서 자꾸만 생각나 눈물 납니다. 영균아, 내 아기. 내가 이런 곳에 우리 아들을 맡기다니. 아무리 일자리 없어도 평생 놀고 먹어도 이런 데를 안 보낼 거라고.
어찌 보내야 할지 막막하구나.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 영균아. 사법농단 사태로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비슷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첫 정식 재판을 하루 앞두고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는 등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강행해서 재판 일정이 한없이 미뤄지고 있는데요. 법조계에선 불구속 재판을 받으려고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임종헌 전 차장의 변호인 11명이 첫 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전원 사임했습니다. 사건 기록이 방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을 늦춰달라고 요구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임 전 차장 측은 주 4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법원의 계획에 대해서도 졸속 재판이 될 수 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첫 재판은 열리지 못했고 향후 예정된 재판 일정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법원은 임 전 차장에게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보내고 변호인 선정에 나섰습니다.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선정한 국선 변호인과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 때문입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전원 사임하고 박 전 대통령도 재판에 나오지 않자 법원은 국선 변호인 5명을 정해 재판을 이어나갔습니다. 다만 국선 변호인이 와도 재판 준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달 안에 정식 재판이 열리긴 쉽지 않습니다. 법원 안팎에선 임 전 차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구속 만기인 5월 14일까지 선고가 내려지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지난달 30일 미국 뉴욕타임스에서 실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부고 기사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반론문을 보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관해선 이미 보상 문제를 끝냈다면서 위안부 피해자에게 성실하게 사죄했다는 건데 반론문엔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도 담겨 있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어젯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정부가 뉴욕타임즈의 김복동 할머니 기사에 대한 반론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뉴욕타임즈는 지면을 통해 김 할머니의 부고 기사를 실었습니다. 김 할머니를 가장 거침없던 불굴의 활동가 가운데 한 명으로 소개하면서 일본 측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공식 사과와 배상금 지급을 거부해왔다고도 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대변인 명의의 반론문을 보내고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7일 이 반론문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보상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됐다면서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언급하며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자 47명 중 34명이 지원금을 받았고 이들이 일본의 대처에 환영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마지막 줄엔 이런 반론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문장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성실하게 사과했다는 등의 허위 주장까지 내놓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전국에 36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학교를 떠난 이유는 저마다 다를 텐데 이들이 똑같이 마주하는 건 문제야, 나고자라는 낙인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회제도가 학생 위주로 짜여 있어서 여기서 겪는 차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오선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친구에게 커피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한 스푼 20g이야. 이게 뜸이라고 합니다. 카메라로 서로의 모습을 담습니다. 두 손으로 받쳐서 안 흔들리게 로우 앵글로. 모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약 36만 명, 전체 청소년의 4% 수준입니다. 학교를 떠난 이유는 다양합니다. 우울증이 좀 심해져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심해가지고 야자도 못할 정도였어요. 10명 중 4명은 학교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서 그만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밖 세상은 혹독했습니다. 가족들이 다 쪽팔리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누굴 때렸거나 문제라는 시선으로 사회 부적응자들이 모여 있는 곳. 절반은 일을 한 경험이 있는데 이 중 30%는 부당한 일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자퇴를 했다고 고백하면 약간 잘 안 뽑아주는 경우도 많고. 학교를 그만두고 76%는 검정고시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 비해 불리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교육을 그만둔 건 아닌데 아무리 검정고시를 만점을 받아도 내신 1등급으로 환산이 절대 안 되고 요즘 들어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장 바라는 건 선택에 대한 존중입니다. 틀린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이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JTBC 오선민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물릴 수 있게 됐습니다. 6년 전 미국 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세탁기 분쟁에서 세계 무역기구 WTO는 우리 손을 들어줬는데요. 그래도 미국이 관세를 없애지 않자 WTO가 우리에게 보복할 권리를 준 겁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2013년 미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세탁기를 덤핑 수출한다며 반덤핑 관세를 매겼습니다. 우리 정부는 곧바로 WTO에 제소했고 미국은 패소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WTO가 정한 시한인 2017년 말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우리 정부는 다시 미국에 대한 양허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양허 정지는 없애거나 낮췄던 관세를 다시 살리는 일종의 보복 관세입니다. WTO는 오늘 새벽 우리 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규모는 당초 우리 정부가 요구한 8천억 원의 12%인 950억 원까지입니다. 기한은 미국이 WTO 판정을 이행할 때까지입니다. 미국 정부는 오는 4월 반덤핑 조치를 유지할지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복 관세를 매기는 대상은 세탁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어느 물품에 얼마의 보복 관세를 매길지 관심입니다. 상대방이 좀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아픈 부분을 넣는 건 맞는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면 이게 또 국내에도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또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보복 관세를 부과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아시아 최장수 코끼리로 기네스북에도 올랐던 인도의 코끼리가 88살의 나이로 최근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생 코끼리의 평균 수명으로 알려진 50세를 훌쩍 넘긴 건데요. 할머니 코끼리라는 애칭으로 불리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코끼리가 귀를 펄럭거립니다. 꿈뻑 눈을 감았다 뜹니다. 아시아 최장수 코끼리로 기네스북에 오른 닥샤야니입니다. 2016년 기네스북에 오를 때 85살이었습니다. 당시 인도 언론이 기네스북 등재 사실을 크게 다뤘습니다. 닥샤야니란 이름은 힌두교 여신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할머니 코끼리라는 애칭으로도 불렸습니다. 닥샤야니는 인도 케랄라주의 힌두교 사원에서 자랐습니다. 사원의 행사가 있을 땐 화려하게 꾸미기도 했습니다. BBC에 따르면 닥샤야니는 최근 건강이 악화돼 먹지 못했습니다. 평소 파인애플을 좋아했지만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각종 질환에 시달리다 지난 6일 88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원 관계자들이 닥샤야니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를 돌본 수의사는 닥샤야니는 점잖은 성격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홍역 환자가 또 나왔습니다. 경기도는 안산에서 기존 감염 환자의 지인인 40대 남성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이후 안산과 시흥에서만 20명이 홍역에 걸렸고 전국적으로는 50명이 감염됐습니다. 80대 아버지를 자주 폭행하고 급기야 죽이겠다며 둔기로 머리를 내려친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의 살해 미수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인 아버지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서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아들이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만큼 다시 살해를 시도할 수도 있다며 전자장치 부착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승용차가 바다에 빠져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경북 포항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25살 정모 씨가 단속을 피해 도망가다 과속으로 바다에 빠졌습니다. 정 씨는 가까스로 빠져나왔지만 동승자는 끝내 숨지면서 경찰은 정 씨를 음주운전과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새벽 브라질 유명 프로축구팀 플라멩고의 훈련 캠프 유소년 숙소에서 불이 나 최소 10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사상자 13명 가운데 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10대 유소년 선수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소방대는 부상자의 상태가 위중해 사망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안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옥중감별입니다. 예, 옥중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이군요. 네, 맞습니다. 최근 유영하 변호사의 발언으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유일하게 접견하고 있는 유 변호사의 말이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이고 한마디로 옥중 정치가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동안 유영하 변호사는 언론의 노출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신문 인터뷰도 나오고 방송 출연도 나오고 모습을 자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7일 인터뷰에서는 이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도 했습니다. 당시 발언을 저희가 가져와 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황 전 총리가 친박이냐는 것은 국민들께서 판단할 수 있을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보다 구체적인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최근 황 전 총리가 박 전 대통령의 수임 번호를 몰랐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수임 번호는 인터넷에 떠돈다. 이 자신의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하고 국무총리로 임명하신 분인데 그걸 몰랐다. 거기에 모든 게 함축돼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느낌으로 이야기한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게 유영하 변호사 본인의 생각인 건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각을 전달한 건지 이 부분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의중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을 언급하긴 했었는데요. 일단 박 전 대통령이 황 전 총리의 면회를 거절해 왔다는 점을 소개했고요. 또 권한대행 시절에 박 전 대통령이 허리가 아파서 책상과 의자를 넣어줄 것을 교도소 측에 계속 이야기했으나 관철되지 않았고 이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야 반입이 됐다. 이런 사실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때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려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군요. 황 전 총리 쪽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일단 황 전 총리 이 인터뷰가 나온 바로 다음 날인 대구를 방문했고요. 그 자리에서 유 변호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 보시면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예. 오늘은 이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하면서도 그 자리에서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자신은 특검 수사 연장을 불허했고 그래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왔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TK 민심을 달래려 애쓰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은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 방문을 한 거군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비하인드 뉴스에서도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생일에 그때 이제 홍준표 전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언급을 했고 또 오세훈 전 시장은 대구를 방문하기도 했는데 황 전 총리는 친박으로 또 알려져 있었던 황 전 총리는 특별한 언급이 없이 그냥 서울에서 보육원을 방문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소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했고요. 당시만 해도 황 전 총리가 전당대회 레이스에서 다소 우세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유 변호사의 발언으로 하지만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이 앞으로 형성이 됐고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예. 다만 앞서 TK 민심 달래기 행보를 보였던 홍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그대로 치르겠다는 어제 당 지도부의 결정에 반발해서 오늘 모든 일정을 취소한 상태고요. 이렇게 오늘 페이스북에만 이렇게 3개의 피드를 올리면서 이 지도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요. 또 오세훈 전 시장도 보이콧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앞에서 키워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또 일각에서 계속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정말로 박 전 대통령이
옥중 정치를 하고 있다면, 그러면서 또 황 전 총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라면 왜 그런 건지 또 궁금합니다. 혹시 그럼 황 전 총리 말고 지지하는 어떤 당대표로서의 후보 있는 건가요? 지금으로는 특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유영하 변호사의 말에도 박 전 대통령은 출당됐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대해서 아무런 연관도 없고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다만 홍 전 대표는 박 전 대통령 대표 시절에 박 전 대통령을 홍 전 대표는 대표 시절에 출당시킨 바 있었고요. 오세훈 전 시장은 탄핵 국면에서 당을 탈당한 바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다음 키워드로 가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햄버거 정치입니다. 예, 햄버거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군요. 네, 어젯밤 외신에 따르면 이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백악관이 발표한 거를 외신이 보도한 건데요. 이 주치 발언을 저희가 잠깐 보시면 대통령이 매우 건강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재임 기간과 그 후에도 계속 건강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주치 의견도 나왔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햄버거 굉장히 좋아하고 또 콜라도 좋아하고 또 스테이크도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비만 판정은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검진 결과는 좋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군요. 맞습니다. 예상 밖의 결과고 또 우려의 목소리와는 다른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건강 우려의 대상이 된 건 무엇보다 지나친 햄버거 사랑에 대한 영향도 있습니다. 한 끼 식사에 햄버거를 4개나 먹은 적도 있고요. 또 햄버거 햄버거 파티를 백악관 내에서 이렇게 열기도 했었고요. 예, 이게 화면으로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 쌓여 있는 것들, 종이 상자 안에 쌓여 있는 것들이 다 햄버거라는 거군요. 네, 다 햄버거고 이 기간이 바로 셧다운 기간이었습니다. 예. 햄버거를 시켜서 만찬 대신 햄버거 파티를 벌인 적이 있었고요. 또 1차 북미 회담 앞서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보시는 것처럼 햄버거를 먹으면서 협상을 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 지금 70이 넘은 나이잖아요. 이렇게 햄버거를 좋아하는데도, 자주 먹는데도 건강에 좋다는 거는 일반적인 사례는 물론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패스트푸드 조심해야지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햄버거를 좋아하는 게 워낙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 상품으로도 개발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회담이 열렸던 싱가포르에서는 이렇게 트럼프 김정은 버거라는 메뉴가 새롭게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서 물론 가장 큰 거는 정말로 햄버거를 좋아하는 트럼프의 기호도 작용하겠지만 이 미국을 상징하는 음식인 햄버거를 통해서 미국 우선주의를 홍보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안지영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맑고 공기는 깨끗했지만 여전히 추웠습니다. 바람도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졌는데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 전국 곳곳이 건조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바짝 메말라서 불이 나기 또 쉬운 날씨입니다. 김백기 기자입니다. 나들이에 나선 시민이 옷깃을 여밉니다. 유모차를 타고 산책을 나온 아이는 두꺼운 목도리와 털모자로 단단히 채비를 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대전 2도, 대구 5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했지만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하루 종일 영하권을 맴돌았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충북 일부 지역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찬바람 덕에 미세먼지는 거쳤지만 대기는 건조합니다. 서울과 대구, 경기 전남, 경북 일부 지역에 건조경보가 발효됐고 전국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강한 바람 탓에 화재가 발생하면 큰 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9도, 춘천 영하 11도, 대전 영하 7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또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월요일 낮부터 전국이 평년 기온을 되찾으면서 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김백기입니다. 네, JTBC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